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올해로 드디어 앞자리에 사자를 단 40대 여성이에요. 마흔이 되어보니 아직 창창할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모든 감정들이 이루 말할 것 없이 지나갔네요. 전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불우하게 자라서 그런지 뭐든 아끼고 싶고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내 집 마련을 이루고 싶어서 남편과 결혼을 했어도 늘 악착같이 아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독하다며 혀를 차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땐 그게 제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네 신우가 너 입으라고 준 건데 입을래? 너 이거 주면 감지덕지지? 너 시집 잘 온 줄 알아. 이런 옷이 가당키나 하니? 옷 괜찮아요. 집에서 입는 옷도 많고. 그리고 이거 형님이 7년 입은 옷이잖아요. 어머님, 저도 눈은 있어요. 뭐? 네 시누이가 너 생각해서 이렇게 옷도 불려주고 했는데 어머님 저도 눈은 있어요? 뭐 옷 가리냐? 그게 아니라 해질 만큼 입다가 물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통 멀쩡한 옷을 물려주지 누가 해진 옷을 물려주나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짠순이지만 그래도 보는 눈은 있네요.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어머님이 입으시면 되겠네요. 어머머, 아주 시어머니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것 같으니. 넌 그렇게 아낀다 하면서 또 꼴에 눈은 높나 보지? 지 주제에 저런 옷 가당키나 한다고. 보면 꼭 꼴 같지 않은 것들이 저렇게 눈만 높다니까.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돈을 아끼고 아끼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거지처럼 적선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하지 좀 마세요. 제가 며느리니까 그냥 들어드리는 거지. 남들한테 이런 옷 입을래?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엄청 욕하거나 손절하거나 할 거거든요. 웃기지 마. 이 옷이 뭐가 어떻다고? 주제에 눈은 높아가지고. 아, 됐다. 입기 싫으면 입지 마. 생각을 해줘도 저런다니까. 제가 짠순이인 걸 알아서 그런지 어머님이나 형님은 가끔 무례하게 본인들이 실컷 입다가 버릴 옷들을 저에게 주려고 하셨고 결혼 초반엔 그것조차 거절하는 것이 민망해서 얻어 입었지만 점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은근히 저를 멀리하며 왕따를 시키곤 하였지만 저에겐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마 제가 돈이 많았다면 저런 무시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더더욱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었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애 어린이집 보내면 샌드위치 가게 아르바이트해. 저녁엔 빵집 청소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게다가 틈틈이 이 밥 차려줘야 하지. 애기 밥 먹여야 하지. 아휴. 그래도 집 사려면 한 푼 두 푼 아껴서 살아야지. 너 그러다 병나. 좀 즐기며 살아. 남편이 못 버는 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악재같이 사니? 어린이집 애들 엄마랑도 어울리고 좀 그래. 맨날 도훈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보는 나도 좀 그럴 때가 있거든. 너무 돈돈 하지 마. 알잖아. 집 없는 서러움이 어떤 건지. 어렸을 때부터 무능한 부모님 때문에 가장처럼 살았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진짜 서러움 많이 받았어. 우리 도훈이한테는 그런 서러움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집만 계약하면 진짜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게 너 혼자만 아등바등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신랑은 마음대로 써제끼는데 감당이나 되겠어?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알겠어. 나도 조금은 내려놓고 살아볼게. 그래도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 맨날 아끼고만 살아서 그런지. 너무 없이 자라서 제가 이렇게 된 걸까요? 집 하나를 사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때 되면 옮겨 다니느라 힘들었고, 집주인 눈치에 가슴 졸인 날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집은 저만 사고 싶은 건지 남편은 흥청망청 써대기 바빴답니다. 아니,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자기야, 이번 달에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자기도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다간 집은커녕 다음 전셋집도 못 구하겠다. 웬 리조트야? 엄청 돈 쓴 거 같은데? 남의 카드 내역을 왜 봐?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 정도 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사람을 닥달하냐? 너랑 있으면 숨 막혀. 얼마나 부자처럼 산다고 그렇게 돈을 아껴? 나가 봐라. 여자들이 얼마나 꾸미고 다니는지. 누군 꾸밀 줄 몰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어쩌겠어. 우리 이번 달에만 들어갈 돈이 엄청나. 그러니까 아끼고 살자. 그놈의 아끼잔 말 좀 그만해. 난 펑펑 내가 번 돈 쓰면서 즐기고 살 거야.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안 살 거니 그리 알아. 그럼 집은 언제 살래? 자기도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소원이고 꿈이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집이야 네가 아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좀 닥달하지 마라. 나 스트레스 쌓이니까. 뭐 숨 쉴 구멍은 줘야 나도 숨을 쉬지. 그리고 남의 거 함부로 보지 마. 아무리 부부라도 남은 남이잖아. 조심 좀 해줘. 섭섭하다, 남이라니. 그리고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 알겠어. 자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남편과의 삶의 방향성이 참 다르더라고요. 저처럼 억세게 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벌이보다도 씀씀이가 큰 사람이었기에 잘 맞지 않았었죠. 그러던 중 시동생은 결혼할 여자라며 동서를 소개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동서의 뒷배경을 보자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셨어요. 자산 규모 몇백억 원대의 외동딸이라고 했고 시동생과는 운명 같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다른 삶을 살아온 동서가 부럽기도 했고 여유가 많을 테니 구김살도 없을 것이고 매일이 즐거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하영아, 내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 터이니 우리 모녀처럼 잘 지내보자. 편하게 대해줘.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이 집안 팍팍 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땡 잡은 거랍니다. 아유, 그럼 당연하지. 내가 며느리 복이 없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다녔는데 너 같은 애를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니? 아무래도 형님이 좀 기울긴 하죠? 얘기 다 들었어요. 지질이 없는 집에서 시집온 거라고. 뭐 오빠가 본인 형수 궁상 맞다고 하도 얘기를 해서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 궁상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던데요? 여하튼 저랑은 안 맞지만요. 너랑은 차원이 달라. 걔 신경 쓸 일 절대 없다. 만약에 걔가 형님이라고 뭐 널 잡으려고 하면 나한테 말해. 혼내주마. 어머님은? 전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돈으로 해결하면 다들 깨갱하던데요? 형님도 그러시겠죠. 원래가 돈돈하는 사람이니 저한테 얼마나 잘 보이고 싶겠어요? 제 말만 잘 들으면
형님이 그렇게 궁상맞게 살 필요도 없는걸요? 우리 아들이 진짜 여자 하나 잘 만났다. 무슨 팔자길래 너 같은 애를 만났을까 싶어. 아, 나 돌침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 그래요?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이걸로 결제하고 침대 바꾸세요. 어차피 결혼 전에 어머님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었는데 형님이 이런 것도 안 챙겨 드렸나 보죠? 그래도 명색의 맏며느리인데 참 알만하네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단지만.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척척 얼마나 잘 알아듣니? 우리 잘 맞는 고부가 될 것 같아. 미리 와서 어머님과 담소를 나누는 동서될 사람이었는데 뒤에서 제 흉을 보는 어머님과 동서였어요. 첫 동서라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고 형님 노릇은커녕 가족처럼 따뜻이 대해주려고 했던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머님이 신명나게 제 흉을 보셔서 그런지 동서는 첫 만남부터 저를 업신여겼고 늘 본인 집안에 돈이 있다는 걸 과시하더라고요. 전 내세울 거라고는 성실한 마음가짐 하나와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지라 사실 동서 앞에만 서면 제가 작아지곤 하였어요. 그럼에도 당당한 척하느라 참 힘이 들었고 동서를 대하면 대할수록 인성 자체가 글러먹어서 그런지 이젠 무시하게 되었어요. 형님, 이거 저 안 신는 구두인데 형님이 가져가서 신으세요. 발 사이즈 저랑 똑같죠? 전 너무 많아서 안 신거든요. 아니, 괜찮아. 내가 구두 신는 성격도 아니고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동서가 신던지 다른 사람 줘도 될 것 같아. 참나, 뭘 이런 걸 가리고 그러냐? 넙죽 받을 것이지. 네가 이런 거 신을 수나 있겠어? 딱 봐도 비싼 브랜드 같은데. 형님이 몰라서 그러나 본데 저한테 이 명품 구두 쌓이고 쌓였어요.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제가 물려받을 자산이 대략 추정 금액만 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냥 제가 줄 때 받으세요. 아, 정 안 신으면 당근에 올려서 파시던가요. 보면 형님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구두 하나면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을 텐데 뭘 그리 버팅기세요? 어서 받아요. 어차피 저 이거 형님이 안 받아주면 그냥 바로 버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이 구두 다시 팔아도 몇백이에요. 아니, 진짜 괜찮아. 뭐 동서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주는 줄 몰랐네. 어머님이나 드리던가 해. 난 진짜 필요 없으니까. 설마 뭐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전 사람들 적선을 많이 해본 터라 이런 거 주면 다 좋아하던데. 형님은 의외네요. 제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 없이 사는 주제에 고고해가지고 남이 준 건 저렇게 질색하더라. 꼬였지 아주. 그러게요. 없이 살면 그냥 고맙다고 넙죽 받으면 될 걸 가지고 사람 참 여러모로 기분 나쁘게 하네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없이 살지만 이렇게 남한테 무시당할 정도였나 싶었고 내가 너무 악착 같은 모습만 보여주게 되니 시어머니 또한 얼씨구나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동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정말 무시하는 어조였기 때문에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장난하니? 누굴 거지로 하나? 그 구두 너나 신어. 네가 9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하나도 안 부럽거든? 네 눈엔 내가 아등바등 힘겹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 대부분이 나처럼 살아. 알아? 그러니까 동정하지 말란 말이야. 어이구,
너 진짜 이상하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발끈하고 그래? 너 없이 사는 거 맞잖냐? 네 동서가 너 생각해줘서 구두 준 거구만. 뭘 그리 발끈을. 이래서 없이 사는 애랑 놀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격도 이상해서 그러는 거야. 점점 이상하다니까. 어머님도 예전부터 자꾸 동서 앞에서 제 험담하시는데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가 능력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 능력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우리 아들 못나서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서 미안하네. 넌 잘나고 우리 아들은 못났다. 됐냐? 시건방진 것. 시애미를 아주 지아래로 보는 나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형님,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막 대들 수가 있죠? 진짜 쌍스럽고 무식하네요. 제 주변에 없는 사람들은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데 형님은 콧대만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좀 없이 살면 바닥에 냅다 엎드릴 줄도 아셔야죠. 무슨 자존심이 밥 먹여준다고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자존심을 세워? 내버려 두어라. 지가 지 팔자 고개다는데 누가 말려? 너 어디 그렇게 자존심 세워봐라. 얼마나 잘 살 수 있나? 아직만 늘어서는. 본인들이 제 험담을 해놓고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통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동서가 생긴 기쁨도 잠시, 저에겐 시집 식구가 하나 더 는 셈이었죠. 정신적으로 고되다 싶던 찰나에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과 외도녀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에게 죽자 사자 따지자 돌아오는 대답은 처량했어요. 집에만 오면 돈돈거리는 와이프한테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겠냐? 네가 자초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돈 아깝다고 꾸미길 하나 화장을 하길 하나 매일 그저 아르바이트 할 생각에 급급해가지고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을 하든 말든.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내 탓으로 돌리는 거니? 그래, 잘난 것도 없는 게 남 탓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지. 나 혼자 아등바등 집 마련하려고 할 때 넌 그렇게 뒤에서 돈 쓰면서 살았던 게 여자 만나느라 그랬던 거구나.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 월급으로 여자가 가당키나 하니? 그 여자도 알아? 네 월급 콕딱지만한 거? 아마 모르고 만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제 말엔 남편은 발끈했는지 제 뺨을 날렸고, 저도 그날 발동이 걸려 남편의 뺨을 날리고 걷어차 버렸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식으로 남편은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급속도로 전 이혼 준비를 하였어요. 무능한 남편이랑은 살아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랑은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에 말이죠. 제가 이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시동생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차피 손절한 집구석이었지만 저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 때문에 할 도리는 하자 싶었죠. 너네 헤어지더라도 너 그래도 형수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 큰아들 옆에 아무도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혼할 땐 하더라도 네 도리는 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해. 알겠니?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망신살은 주지 말아야지. 어머님은 저보고 괜찮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요. 뭐 어차피 천군만마 같은 동서를 얻었으니 어머님이야말로 저에게 아쉬울 게 없겠죠. 그래도 이 만나서 10년이고 손주까지 낳았는데 본인 입속만 챙기는 게 대단하네요. 누가 결혼하랬냐? 나야말로 너한테 실망이다.
남자들 한 번씩 하는 바람 눈 감아주지는 못할 망정. 애를 죽자 사자 걷어찼다며? 역시나 우악스러운 게 진짜 대단해. 됐어. 잘 갈라서는 거야. 너랑 우리 아들은 애초에 짝이 아니었어. 솔직히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좋다고 하는 여자 줄 섰어. 기어이 내 말 안 듣고 너랑 결혼하더니 그 꼴이 난 거지. 어머님 착각하셨나 본데 그이가 저랑 결혼해서 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나마 이 전셋집 마련하고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것도 제 덕분인 거 모르세요? 꼴랑 200 벌어다 주는 걸로 대출금에 이 유치원비에 공과금에 각자 보험금 내면 남는 것도 없어요. 뭘 아시구나 말씀하셔야죠. 저보고 아등바등 산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는데요? 제발 본인 아들 좀 보세요.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는 마당에도 할 도리는 다 하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미련하게도 아이를 생각해서 그래도 마지막 할 도리까지는 하고 끝내자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외도의 증거는 차고 넘치느라 합의는 아니고 소송 이혼을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 저와 딸아이는 친정에 와서 지내게 되었고 시동생 결혼식은 그래도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웃어라, 괜히 티내지 말고. 어른들 오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해. 재수씨 집안이 대단한 건 알고 있지? 내 동생 저 집에 잘 보여야 하니까 너 초치지 마. 너랑 나랑 끝나도 애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안 잘 되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알겠냐? 너나 잘해. 도윤이 생각해서 지금도 참고 있는 거니까. 그 면상 들이밀지 마. 진짜 역겨운 거 꾸역꾸역 참고 있거든. 어디 한번 혼자 잘 살아봐. 너 아마 악착 같으니까 애 하나는 잘 키울 거다. 근데 주제에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어? 당연하지. 내가 이대로 그냥 조용히 끝낼 줄 알았니? 너 두고 봐. 내가 인생 종치게 해줄 테니까 주제를 알아야지. 결혼식에서 제 소송 사건으로 저를 비아냥거리는 남편이었지만 하루만 잘 지나가면 될 일이라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축의금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던 동서 결혼이지만 그래도 뷔페비라도 내자 싶어 10만 원의 축의를 하게 되었고 이 일은 동서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더라고요. 돈을 적는 동서 오빠 되는 사람이 쪼르르 신부 대기실에 가서 일러 바친 겁니다. 참 우스운 게 몇백억의 자산가라면서 그깟 축의금에 벌벌 떠는 동서가 기가 차면서도 어이가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렁뱅이 년. 그럼 그렇지. 이제 형님도 아닌데 못난 짝으로 여길 기어와요? 저기요. 여기 이 사람 출입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장난해요? 10만 원? 아이고, 아주 많이도 내셨네.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네. 비렁뱅이 같으니라고. 뭐? 비렁뱅이? 자산이 몇백억이나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축의금에 일희일비할 줄은 몰랐네.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서 참석한 결혼식이고 밥값이나 내자 싶어 낸 건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린 게. 저와 동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오히려 이 모습에 밖에 저희 시댁 식구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동서를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의 사람들은 신부가 뭘 저렇게 오버를 하냐며 수근수근 됐거든요. 그리고 뒤이어 동서 어머니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90도 고개를 숙였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모든 게 동서는 가짜였거든요. 아유, 애기 엄마가 여길 어떻게 해? 아니 내가 결혼식이 있어서 온 건데 아유 일단 내 말 좀 먼저 들어봐요, 애기 엄마.
아주머니, 대행 아르바이트도 한다더니 오늘은 대행 아르바이트가 저희 동서 엄마 역할이었어요? 와, 그럼 이 여자 뭐죠? 조용히 해요. 형님, 일단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서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 대기실 문 좀 닫아주실래요? 형님, 저랑 얘기해요. 저 아줌마, 아니, 저희 엄마랑 무슨 잘 아는 사이인가 본데 일단 제 말 좀... 사이즈 보아하니 알겠다. 너의 모든 게 가짜였구나. 아주머니, 나랑 같이 우유 배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여길... 내막은 이러했어요. 동서의 모든 것이 리플리였답니다. 900억의 자산가도 아니었고 그저 동서는 평범한 간호사였으며 부모도 없는 고아였어요. 부모가 없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으나 동서의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3교대 간호사였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많았던 동서였고 그 돈을 가지고 시동생에게 자산가인 척 접근했던 겁니다. 사실 시동생은 변리사였었고 전문직 남성에 반해 이런 모든 것들을 꾸민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동서의 엄마 역할로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은 저와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했던 아주머니였고 요즘 주말마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었어요. 한 집안을 속이고 시집 올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시집 온 다음에 뭐 집 망했다고 하려고 했니? 어쩜 그리 영악해? 어차피 이 집에 대해 나랑 알 바는 아니다만 인생 그렇게 거짓으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못할 짓을 하니?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내가 이걸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바로 잘 맞췄어. 이 결혼 진짜 아니거든. 형님, 어차피 이혼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사죄 드릴게요. 네? 오늘만 참고 넘어가면 다 끝날 일이고 오빠한테는 그냥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할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만 감아주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가 왜 넘어가 줘야 하니? 그게 너랑 한통속이지 뭐가 달라? 나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동서는 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납작 엎드려 빌다시피 했지만 전 이번 일을 눈 감아줄 수 없었고 뒤이어 바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오픈하였답니다. 남편이 알게 되자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건 바로 직방이었고 그날로 하객들이 있건 말건 드레스 입은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선 시어머니는 날벼락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참 우스운 결과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감히 우린 변리사 아들을 농락해? 너 전에 고아에다가 간호사라는 게 사실이야? 그래놓고 자산가인 척 우릴 속인 거냐고? 아, 어머님,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산가인 척이 아니라 제가 자산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요즘 벌어놓은 돈으로 코인도 하고 있고 엄청 억만장자가 될 거니까 두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 결혼식장인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너 돈 많은 척하면서 내 옆에서 살랑살랑 대더니 그리고 네가 자산가가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변리사랑 간호사랑 결혼시키겠니?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아들 맞선 자리만 내놓으면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꼴 좋네요, 둘이 아주. 그렇게 어머님, 며느라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돈 때문에 파탄 날 고부관계였네요. 어머님 아들 중에 한 명은 이혼남에 한 명은 파혼남에 아주 잘도 돌아간다니까요. 이 꼴을 보니까 묵은채증이 내려가네요.
전 둘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 버렸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딸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딸을 데리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 결국 시동생은 그 길로 파혼을 하였고 같이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는 이젠 대행 아르바이트를 못하겠다며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아유, 항상 하면서도 페이가 세니까 했는데 그때 그 난리 나고 다신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속이는 거나 다름없잖아.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대행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니까 돈이 궁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머니 아니었어도 분명 동서는 들통이 났을 테니까요. 거짓말한 사람이 나쁜 거죠. 아주머니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사실 죄책감을 느낄 사람은 동서인데 말이에요. 아주머니에게 듣기론 동서는 그 길로 파혼을 당하고 시동생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동서의 병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그 병원에서도 품위 유지를 못했다는 전제하에 사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탑5 병원에선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가족도 없는 동서가 그래도 저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아주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서 막 울었다고 하던데 사실 전 안타깝거나 불쌍하지 않았어요. 비뚤어진 본인 욕망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계속 이혼 소송을 이어갔고 남편의 외도 증거와 경제적 무능력함에 이혼 판결이 났답니다.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동서의 사건을 겪고 시어머니는 이혼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본인 아들 뭐 볼 거 없는 걸 그제서야 느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을 돌리기란 역부족이었고 절대 돌아서지 않았어요. 애 보고 참고 살아라. 나도 잠깐 눈이 돌아서 너한테 상처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애 보고 살아야지. 너네 부부잖니. 아니요. 어머님은 어차피 저 같은 악착 같은 며느리보다 돈 많은 며느리가 좋잖아요. 어머님 아들 그렇게 잘났으니 어디 한번 돈 많은 며느리랑 제가 시키세요. 저도 이제 어머님 아들 먹여 살리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네요. 혼자 벌어 혼자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랑 이혼하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겠죠. 제가 빠져주면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건데 왜 그러세요? 너같이 악바리 근성이 옆에 있어야 우리 아들도 뭐 사람 곳이라고 살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애 보고 참어. 아니요. 제가 왜 참고 사나요? 이제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요. 어머님 아들도 본인만을 위해 사는데 저만 희생할 수 없잖아요? 저같이 악착 같은 며느리 치가 떨리실 테니 어머님도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앞으로 뵐 일이 없겠지만 뭐 건강하시고 잘 사시길 바랄게요. 끝나는 마당에 어머님한테 악담하면 저한테도 뭐가 남겠나요? 그럼 전 가볼게요. 자꾸 애를 보고 참으라는 어머님이 무슨 투성이인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부자 며느리도 없어지고 하니 현실이 보이는 어머님이었죠.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전세금을 마련한 것도 나고 남편 월급으로 모자라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돈 벌어서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가정을 꾸려나간 것도 저였으니 어머님은 이제야 아차 싶었던 거예요. 본인 아들이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본인밖에 모르니 이제야 저를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예, 나를 보고 제발
네 말대로 우리 10년이다. 어떻게 무자르듯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도윤 아빠 만나는 여자도 있으니까 이제 그 여자한테 며느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답니다. 상간녀에게 소송 건 위자료와 남편에게 받은 소정의 위자료, 그리고 집 전세금을 빼서 딱 분할을 하니 저에겐 그래도 꽤 큰 목돈이 만져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싱글맘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했는데 이젠 아르바이트 말고 안정적인 것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목돈을 가지고 반영구 시술을 배우게 되었고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수강생 생활을 거쳐 전 창업을 하였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으로 임대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딸이랑 작지만 소중한 보금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근처 상가에 작은 가게를 오픈했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고 온전히 저와 딸만을 위해서 사니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제야 전 제 자신을 돌아보고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놓고 살았던 제 자신에게 미안하여 더더욱 제 자신을 살피고 아껴주었어요. 그리고 딸아이와 전 남편의 면접 때 딸아이를 데려다 주러 남편을 잠시 만났는데 남편은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몰라보겠다. 차도 사고 옷도 사 입고 얼굴도 좀 환해진 것 같고 이혼하니 좋은가 봐. 당연하지. 신경 쓸 시댁이 있어. 아님 남편이 있어.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 당신이 노래를 불렀잖아. 나 좀 꾸미고 살라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애들이러 이따 올 거니까 좋은 시간 보내. 나 그 여자랑 끝냈어. 너랑 이혼하고 얼마 안 가서.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면서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 좀 나눌까? 내가 왜? 미쳤다고 당신한테 시간을 투자해? 나 바쁜 몸이야. 도윤이한테 들었지? 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애나 잘 놀아줘. 들었긴 한데 사실 미안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잘해보자. 그래도 우리 사이에 도윤이가 있잖아. 왜? 당신이 버는 돈으로 사는 것이 벅차? 그래서 다시 아쉬우니 빈대 붙으려고 하는 거니? 나 예전에 내가 아니거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복잡 미묘한 얼굴을 보니 너무 뿌듯했어요. 지금은 싱글맘으로서 살아간 지 4년 차입니다. 아직 갈 길도 멀고 힘든 일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요즘엔 너무 행복한 날들이고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비록 한부모 가정이기도 하지만 딸아이에게 절대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여전하답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 4년 만에 전 확장 이전을 하였고 수강생까지 받는 위치가 되었어요. 악착같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더욱 느끼는 요즘이고 앞으로 제 자신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각오한답니다. 저의 짧고 굵은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시선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네요. 새해에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흘렀고 지금은 저희 부부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 인생 워낙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심하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새 동서들과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이미 새 동서들은 먼저 시집을 온 상태였죠. 새 동서들이 워낙 마음이 잘 맞았는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벽이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동서들이 보내는 경계의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먼저 시집을 온 새 동서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먼저 새 동서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새 동서들은 저를 따돌리며 서로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사람으로서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급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가 된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동서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쭉 지켜보셨던 시모는 결국 한마디 하셨고 그로 인해 새 동서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큰 벽이 생기고 말았지만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며 기운 잃지 않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제가 오히려 동서들한테 신경을 끄고 생활하게 되니 오히려 동서들이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좋은 의도로 가까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많이 바빴지만 새 동서들은 항상 자주 모임을 가지는 듯 보였고 시댁에 올 때면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묵묵히 동서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넷째 동서가 자기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엿듣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는 제가 무식해서 크게 상관없다고 옆에서 말해도 모른다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리 제가 가만히 있는다 해도 둘째 동서가 했던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있는 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쌓였던 감정들이 있다 보니 좋은 말은 나가지 못했고 동서들은 그런 저를 잡아먹으려 달려들면서 결국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동생들 또한 남편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던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그리고 각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길 원하셨고 막내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큰 아주버님이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해도 무작정 결혼을 서두르시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머님,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따지셨잖아요. 저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첫째 형님은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신 거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서운했고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큰형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째 너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잖아. 그래서 당연한 절차를 거친 것뿐이고 둘째, 셋째 며느리 또한 빠지는 것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으니 남들 다 하는 거 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와 반대로 첫째 며느리가 살아온 환경은 어떠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은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니? 나도 첫째 며느리처럼 과거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결혼을 허락한 건데 그게 가족들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정도로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반대를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반대한 적이 있었어? 나도 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집안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는 거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던 싫던 서로 얼굴은 붉히지 말고 살아야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얼굴 보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 되겠어? 나이들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유치하게 뭐 하는 짓들이야? 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라. 오늘 아주 너희들 기를 확 눌러 버려야겠다. 이미 분위기는 시모에게 넘어갔고 새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지낼 거면 새 동서들은 시댁에 오지 말라며 시동생들만 따로 부르겠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렇게 시모가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그날 이후부터 동서들과는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동서가 주방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에 제가 괜찮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실래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다 보니 이번에 도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형님이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린 걸 큰 아주머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이번 기회가 흔치 않은 거라 돈 벌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당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꽤 많은 돈들 쏟아부을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려 하는 건 저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곳에 투자하셔서 성과가 좋다면 나중에 밥 한 끼 사주셔야 돼요. 큰 아주버님은 아마 주식을 조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슬쩍 얘기해 보세요. 둘째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고급 정보라면서 주식에 같이 투자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저와의 관계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동서가 저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주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로만 하는 거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가 한 말을 전부 들었지만 크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남편은 주식으로 떼돈 버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위험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네요.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 재산까지 잃은 분들도 많이 봐서 솔직히 저 또한 동서가 말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였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말에 저는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통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자할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동서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저희는 적지 않은 돈을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크게 잃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다시 한번 주말에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좀 늦게 도착한 터라 주방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밝게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막내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큰형님은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폭락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던데 확실하게 망하는 거 맞죠? 형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뭐라고 하시게요? 그 종목이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투자는 자기 선택이잖아? 우리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투자를 취소했다고 하면 되잖아. 미끼를 덥석문 본인들 잘못이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 아냐?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한 말 사실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 정보를 알려준 거냐고.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동서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그곳에 투자를 한 건데 우리 집안을 쪽박차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야? 그게 왜 제 잘못이죠? 형님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요. 어차피 잃은 것도 없는데 제가 욕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부 알렸고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저희 집안까지 무너뜨리려고 행동하려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새 동서들과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동서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후부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고
동서가 저희가 무너지길 원해서 알려준 투자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투자한 금액에서 2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동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번에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전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얘기했죠? 좋은 정보 알려드려서 얻게 된 수익이니 저한테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돈 좀 벌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 주신다면서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주기 싫으신가 봐요. 이래서 사람은 돈 맛을 보면 편한다니까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원래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돈을 달라는 거야?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접근했다면 재수 씨가 말하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에 알아서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냉전 한 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괜히 주기 싫으니까 이유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생각해봐. 동서가 투자하라는 곳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잃게 됐으면 그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투자는 자기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우리를 도와줬을 것 같아?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의도가 잘못됐잖아. 새 동서들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저희가 잘 되자 상당히 배아파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 된다는 걸 동서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새 동서들과 저는 시무 앞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시댁에서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각자가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에 찾아뵙는 건 따로 가게 되었고 웬만해선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서로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오다 보니 가족의 의미도 없어졌고 시모는 서로 등 돌리고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는지 돌아오는 명절날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셨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의 건강에도 문제가 찾아왔던 거였죠. 시모는 저희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얼굴 보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니? 그런데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큰며느리가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작 너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니?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너희들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겠니? 너희들이 오기 전에 큰며느리는 하루 일찍 와서 혼자서 음식까지 전부 다 해놨다. 다른 집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라고. 큰며느리가 착해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니? 우리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묵묵히 혼자서 다 해놓았으면 미안해서라도 한마디씩 하겠다. 먹는 것만 돼지처럼 먹지 말고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워낙 인사드릴 곳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던 것 뿐이에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보채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것뿐이라고요. 형님이야 어차피 명절 때 갈 친정도 없잖아요. 갈 곳도 없으니까 하루 전날 와서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용돈 좀 챙겨드려야 되겠네. 10,000원씩 걷어서 주면 되죠? 혼자 착한 척은 다 하시고 어머님 마음까지 얻으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둘째 동서는 아래 동서들에게 10,000원씩을 걷더니 저에게 30,000원을 건네 주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 동서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많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시길래 화를 억누르며 제 앞에 놓여있는 30,000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모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새 동서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화를 더 돋구기 시작했어요. 큰형님이 음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맛이 별로였어요. 제가 발로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 만들걸요? 솔직히 제 10,000원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음식이 음식다워야 그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음식값 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0,000원도 아깝게 생각하니까 1,0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다. 그래도 오늘은 명절이니까 5,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음식 맛 별로였잖아요. 그냥 배 채우려고 먹은 건데 지금 속도 안 좋아요. 너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살피지를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먹은 건 몰라? 그리고 큰며느리가 하루 꼬박 고생해서 만든 음식값이 3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니? 너희들 나랑 정말 해보자는 거야? 눈 감아주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다들 큰며느리한테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생 많았으니까 각자 100,000원씩 토해내도록 해라. 맨날 모이기만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수다나 떨 줄 알지? 정작 하는 건 큰며느리가 전부 다 했잖아. 이번에도 고생 많았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봐서 100,000원씩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요. 100,000원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지금 저희한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억지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토를 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며느리는 첫째 하나뿐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집안의 가족이 아니다. 서로 인연 끊고 각자 인생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30,000원을 손에 쥐시더니 새 동서들의 면상에 던져버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부 또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한심하다면서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새 동서내외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길래 그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제 할 일을 시작했어요. 새 동서들은 시동생들에게 시댁에 더 이상 오지 말자며 서로 수군거리더니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린 동선의 애들과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었는데 밖으로 나갔던 동선의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시모의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네요. 둘째 동선은 다급한 목소리로 시부모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창고에 있던 저희들 돈 전부 다 어디 갔어요? 그동안 저희가 따로 현금으로 모아두었던 돈들이잖아요. 그거 어디에 두셨냐고요?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저희가 이용하던 창고에 넣어둔 돈들 전부 다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글쎄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희들이 이용하는 창고였고 자물쇠로 단단하게 걸어놔서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니? 거기 안에 돈이 있었던 거야? 땅에 묻어두기라도 했었나 봐.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창고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창고 이용하는 목적으로 매달 돈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돈들 옮기시지는 않았잖아요. 분명 아버님도 같이 옮기셨죠? 창고에 지폐 한 장 없이 텅텅 비어있다고요. 그 안에 저희가 모아둔 현금만 30억이 넘는데 그거 없으면 쪽박 차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큰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좋게 해결할 테니까 창고에 쌓아두었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님 믿고 맡긴 돈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 나오는 거 피하려고 어머님 댁에 숨겼는데 어머님이 그 돈을 홀라당 가져가시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왜 내 책임이니?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받고 창고를 이용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면 너희들 것도 아닌 거잖아. 좀 제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린다고 국세청에서 모를 것 같아? 어찌됐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러게 애초부터 마음씨가 고왔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너희들이 분명 인연 끊겠다고 했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새 동선애회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돈들을 다른 방향으로 현금화를 해서 자택에 숨기지 않고 시댁의 창고를 빌려 그곳에 돈을 숨기고 있었어요. 새 동서들은 항상 모든 일이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 모른다는 말뿐이셨고 방문도 열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시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했던 새 동선의 애들은 결국 눈앞에서 큰돈이 사라지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돈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동서내외가 난리를 치자 신고를 한 듯 보였습니다. 동서들은 자신들이 걸리는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의 제재를 받아
결국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신 시모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창고에 정말 돈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그날 이후 새 동서와 시동생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새 동서들은 많은 돈들을 숨길 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다며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땅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포클레인까지 동원해서 집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지만 동서들이 창고에 숨겨두었던 돈은 절대 찾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새 동서 내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하면 전부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새 동서 내외들은 시부모님께 절절매며 돈을 숨겨놓은 곳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며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설득시켜줘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새 동서들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압류 스티커까지 붙어져 버린 상태로 일이 더 커져 버린 상태라 발등에 불이 붙어버려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또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런데 넷째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핸드폰을 들더니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네요. 단체로 쪽박을 차버린 동서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새 동서들의 돈을 가져간 게 맞다며 처음에 창고를 빌려줬을 때는 용도의 목적을 몰랐는데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돈을 숨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포상금이 대략 최대 10% 3억 정도 나오면 그 금액 전부를 새 동서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네요. 새 동서들이 앞으로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당한 꼴이 되어버렸네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도 이번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효부인 며느리가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양가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워낙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빚을 내서 집을 해결하는 것보다 저희 집에 방 하나가 여유가 있어 일단 며느리가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이것도 제가 먼저 의견을 낸 게 아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선택한 거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빚 없이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둘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
저 또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며느리도 잘 알고 있는 건지 저에게 정말 잘했었고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전혀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딸 같은 며느리 얻기 정말 힘들다며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제가 즐겨 듣는 이 채널의 사연들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들이 많아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같이 웃으면서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로 헐뜯고 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네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는 거였는데 살다 보니 서로 적응을 해보려서 그런지 1, 2년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눈 한 번 깜빡거린 것 같은데 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었죠. 워낙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손발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5년이 지난 시점부턴 아들네가 분가를 한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며느리의 성격은 저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5년 동안 일이랑 돈 악착같이 모아서 여유자금이 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사업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끼리 결정하는 것보다 아버님, 어머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유자금 생겼을 때 분가하기로 했었지만 솔직히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이 생활에 완전 적응이 돼버려서 따로 나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빚 없이 제대로 된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나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니?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우리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 줄 거고 뭐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쉽게 벌은 돈도 아니고 둘이 힘들게 땀 흘려서 벌어모은 돈이니 뭐든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니던 회사도 꽤 오래돼서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잖아. 아들내외는 이미 사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열심히 벌은 돈으로 집을 구하는 게 아닌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긴 했었죠.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적자를 면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빚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아무래도 아들 내외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식한테 들어갈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저도 그런 아들 내외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라서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진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힘들게 아이를 돌봐준 만큼 며느리 또한 다른 쪽으로 저를 도와줬었죠. 집안일 같은 경우 대부분 며느리가 담당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잘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니 그 모습을 쭉 지켜봐왔던 저는 아들 내외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저와 따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초과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 혹시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만약 가능하시면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눈이라는 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괜찮은 걸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저희 사업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도 이런 부탁드리는 거 고민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가 일단 너희 시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 나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아서. 시간 좀 줄 수 있니? 며느리는 사업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듯 보였어요. 이왕 처음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자기 능력에 맞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살짝 눈 돌리면 좀 더 괜찮은 상가 매물과 거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장비들이 며느리의 눈을 더 키우는 듯 보였네요. 며느리의 고민은 제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고 저도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괜찮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 크게 판만 벌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네. 처음에는 최대한 빚 없이 적당한 공간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 능력 이상을 초과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게 오히려 독이 될까봐 하는 소리야. 많이 투자해서 좋은 상가에 입점하면 당연히 손님들도 많이 오겠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 며느리와 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 말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안심이 될 정도로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 당신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지금 상황은 능력 받기라는 말이야. 일단 시도해보고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과일 좀 깎았는데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셨길래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너희들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빌려주신 돈을 다시 안 돌려드리겠어요? 당연히 벌어들이는 대로 빌려드린 돈부터 갚아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며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도 저희 방에 들어와 며느리와 같은 의견을 내세웠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 내외 부탁을 끝내 보류했고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며 무리하게 돈을 끌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능력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어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버렸고 한동안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표정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난감했는지 저희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급하게 며느리의 뒤를 따라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방에까지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도 들었잖아.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아버님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어. 돈 빌려달라니까 표정이 싹 바뀌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 돈 앞에선 가족도 없으신가 봐. 내가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지금 말도 안 나올 정도라고. 정말 힘들기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건데 어쩜 저리 매몰차실 수 있어? 다 들리면 뭐? 나는 말도 못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춰.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듣게 되면 기분 좋으시겠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우리가 일단 사업이 잘 되면 안 도와주시겠냐고. 나도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서 불안하기만 한데 무작정 돈만 바른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 밥만 벌리다 나중에 정말 파리만 날리면 모두 끝장인 거 몰라? 일단 침착하게 좀 더 신중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한숨을 내쉬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들내외는 저희의 도움 없이 동네에는 없는 소고기 무한리필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직접 알아보고 준비했던 가정이라 며느리와 아들이 발품 팔아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렇게 시작된 장사는 시작이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보란듯이 최대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음식점에 자리가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아들내외가 힘들게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한 달이 건너 반대편 건물에 꽤 큰 체인점 소고기 무한리필 식당이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저희보다 매장이 2배나 차이가 났었고 거기에다가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퀄리티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말았죠. 사람들 입맛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가격에 더 퀄리티 있는 음식점을 찾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결국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음식점은 몇 달 만에 파리만 날리게 되면서 손님은 거의 찾아와 주지 않으셨네요. 아들내외도 이런 경험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멘탈은 쉽게 무너져 내렸고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장사를 접어야 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던 아들내외는 앞으로의 갈 길을 아예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졌고 다른 직종으로 바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계속해서 버텨봤자 지속적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이었어요. 결국 아들내외는 정말 힘들게 준비했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또 다른 준비를 위해 훌훌 털어버리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내색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접근했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결국 폐업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할 것 같아요. 저희도 체인점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번에 적자가 상당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번만큼은 확실한 걸 준비했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거라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위기 때 도와주셔야 진정한 가족인 거잖아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 이런 부탁하는 거 좋겠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겠다.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음식 장사를 하려는 건데? 저번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요. 수익이 보장되는 체인점이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번과는 다르게 그래도 사업 미천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제발 도와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할 테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아들내외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번 사업 때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을 보니 8천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남편의 건강이 좋은 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병원비도 꾸준하게 들어가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부모란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저희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내밀어 보이게 되었네요. 며느리는 급하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통장의 금액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뾰루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는 서둘러 저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의 통장으로 8천만 원이 이체가 이루어졌네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돈이 전 재산이라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 좋은 성과를 이뤄주길 간절히 부탁했어요.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번엔 확실하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아들내외가 가진 자금에 저희가 지원해준 8천만 원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처음 오픈은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사업은 불맛이 나는 쭈꾸미 음식점이었습니다.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손님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는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 남편과 함께 매장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되다 보니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은 무리가 왔는지 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손주를 돌봐야 하는 몸이라 많은 시간을 식당에 있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손님이 많이 오는 만큼 직원 수를 늘렸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아들내외의 음식점 장사를 도와주는데 무리가 많았는지 몸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집에서 최대한 많이 쉬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을 자주 내원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생겨서 아들내외가 장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빌려줬던 자금의 일부분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며느리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머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세요? 자칫하다가는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다고요. 돈 1, 200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충분히 자금을 모아놔야 하는데 어머님한테 또 그 돈이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사가 잘 돼 보여도 저희가 따로 손님들께 투자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 다니시는 건 이 카드로 하시고요. 만약 현금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매장에 오셔서 저희한테 돈을 타서 쓰세요. 아니면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달라고 하시던가요. 저니까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도 않는다고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 반대하셔서 얼마나 서운했었는지 알아요? 그동안 저는 정말 잘해드렸고 동네 주민분들께서 효부라고 입소문이 날 정도로 인정받았었는데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돌변하셔선 저에게 상처 주셨잖아요. 그건 뭐든 신중한 게 좋은 거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그때 너희들한테 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길 잘한 건 맞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안 도와줬니? 우리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빌려달라는 대로 막 빌려줄 만큼 부자도 아닌데 당연히 무슨 일을 하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어찌됐든 지금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병원비는 이 카드로 결제하세요. 아버님이 무리하신 건 푹 쉬면 괜찮아진다면서요. 앞으로 저희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실 거니 평생 2다리 뻗고 편하게 지내실 텐데 아버님,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며느리 말 들으면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손님 오실 시간 됐으니 저 준비하러 갈게요. 며느리는 돈 좀 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처럼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며느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제 손에는 카드 한 장 쥐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갔어요. 사업이 잘 되기 전의 행동과 사업이 잘 되고 나서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점점 돈이 전부가 되어가는 듯한 며느리는 저희 부부를 점점 무시하면서 예의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장사를 끝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서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죠.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며느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며느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 이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빌려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지금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뭘 무시했다고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어차피 우리 도와주신 돈은 자식 같으니까 그냥 주신 건데 굳이 그걸 다시 돌려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생활비나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카드를 따로 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능력도 없는 남편 끼고 여태까지 살면서 돈 좀 벌게 만들어주니까 이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돈 없을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있으니까 이 집안을 이끌어갈 정도의 능력이 된 거라고. 한 번만 더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나한테 당장 사과해. 당신 정말 웃긴 거 알아? 여태까지 벌은 돈 전부 다 모아뒀다면서. 그런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당신 처가댁으로 전부 다 보냈잖아. 생활비 빼고 장모님한테 전부 다 드리고 있었다는 거 왜 숨겼냐고? 장사가 잘 되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할까봐 당신 집안의 돈을 숨겨놓은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옆에 끼고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까지 아버님 댁에 살면서 효부 노릇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어때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당신 집안 사람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 손에 쥐고 있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께 빌렸던 8천만 원 드리지 않겠다는 거네. 지금까지 힘들게 일한 건 나고 당신은 카운터에 앉아서 들어온 돈이나 세고 있었잖아. 내가 사장인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사장인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리? 그럴 거면 직원은 왜 뽑는 건데? 돈을 준 만큼 부려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돈 관리는 앞으로도 내가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예전에 아버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알아?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망가져가는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한바탕 난리를 친 며느리는 문이 부서질 정도로 박차며 나오더니 저희를 한번 째려보더니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방에 있던 아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화기애애했던 가족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며느리는 그날 이후 친정에서 식당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저희 집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식당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며느리는 돈을 주며 부리는 직원들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상처를 받은 직원들은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직원이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라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직원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남편은 아들내외가 힘들게 식당을 차렸던 걸 옆에서 전부 다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데도 직원이 부족해서 일손을 돕기 위해 식당으로 나갔네요. 손주를 돌보고 있던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이 많았었죠.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미리 전화를 했고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 잘 해결될 거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 아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돌봐주면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손주를 안고 급하게 택시를 탄 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저혈당 쇼크인 상태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혈당이 온 것 같다며 설명했고 저는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식당에 아직 있을 거라고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안고 있던 손주를 아들에게 맡긴 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서 그런지 그날은 오후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식당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들도 전부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사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네요. 얼굴 보는 것도 꼴 보기 싫다니까. 아버님이 저혈당 쇼크 온 거 나는 알고 있었지. 그런데 예전에 도와주지 않았던 게 갑자기 또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쓰러지든 말든 안 도와줬어.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엄마도 잘 알고 있지? 벌어들인 돈은 내가 그간 고생했던 보상이야.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실려갔지. 큰일이야 있겠어?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세상 떠나진 않잖아. 함께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지긋지긋해. 어떻게 하면 두 분을 내쫓을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요양병원 직행이지. 두 분 다 최대한 빨리 요양병원 보내고 그 집도 내가 차지하려고. 식당은 일단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 지금은 일단 두 분을 최대한 빨리 내쫓아 버리고 싶어. 집에 들어가면 맨날 보는 그 얼굴 얼마나 꼴 보기 싫은데. 꼴랑 8천만 원 빌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낸다니까. 벌만큼 최대한 벌었다가 그 이랑도 이혼하려고.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서 차라리 내 자식이랑 함께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려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전부 다 맡겨두는 거야. 내가 벌은 거 남한테 줄 순 없잖아? 저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저혈당 온 남편을 그냥 방치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달려가 쭈꾸미가 가득 담겨있는 그릇을 머리 위로 부어버린 뒤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달려들어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던지면서 당장 이 식당 정리하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화를 내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좀 전에 상황이 찍혀있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남편은 식탁 테이블을 닦다가 쓰러졌고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사이 카운터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남편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쓰러진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쌓여있는 사탕 하나 입에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를 며느리는 해주지 않았네요. 남편은 도와달라며 손을 떨면서 며느리의 발목을 붙잡았는데 며느리는 애원하는 남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쳤고 결국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잠깐 외출을 한 아들이 들어오자 며느리는 연기를 하는 척 아들에게 설명을 했고 아들이 119에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런 상황이 전부 다 찍혀 있었다는 걸 잊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CCTV에 담겨있던 내용을 전부 지우려고 달려들길래 며느리를 막아서며 몸싸움은 더욱더 격하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분들이 식당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고 난리를 치는 며느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들이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네요. 저는 헝클어진 머리와 옷들을 재정비한 뒤에 네 발로 식당을 걸어 나오면서 방금 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식당의 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알았는지 울며불며 날뛰면서 힘들게 성공한 인생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면서 용서해달라고 반대로 제 발목을 잡았네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면서 천하에 둘도 없던 효부인 며느리를 제 손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며느리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아들은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너무 큰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지만 며느리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을 세상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판에선 피해를 받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움이 생겨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된 거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법적으로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식당을 처분하고 저희가 빌려준 8천만 원과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배분을 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끝나고 말았네요. 아들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자기 자식을 키우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손주는 저희가 키우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차후에 사돈 집안의 돈들까지 전부 다 긁어모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한 채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회사로 찾아가 꽤 많은 빚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다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효부였던 며느리가 돈맛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겐 평화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가족들과 언제나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